안녕하십니까. 김규나의 선전포고. 오늘도 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김규나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설가 김규나입니다. 예. 자, 이제 찬바람이 조금 슬슬 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넥타이밖에 안 보이는데 지난번에 제가 새신랑 갔다 그랬더니 오늘 또 매셨네요. 넥타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제가 그럼 넥타이 이쁜 거 하나 사오겠습니다. 용이 승천하는 넥타이. 우리 성 대표님이 넥타이 좀 선물 좀 해주세요. 예,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십니까? 오늘은 좀 우리 동화 동심으로 좀 돌아가서 프랭크 바움의 오즈의 마법사 좀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예. 네, 우리 소제목을 찬물을 끼얹는 도로시가 되자 한번 정해봤습니다. 아니 이게 보니까 지금 찬물을 끼얹는 도로시가 되자 이게 갑자기 가슴에 확 와닿는 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적화 그러니까는 뭐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도로시가 되자 이렇게 들리네요. 이게. 네, 뭔가 좀 일이 될 때 사실은 찬물을 끼얹는다는 건 별로 안 좋은 의미인데요. 예. 우리는 좀 시원하게 겨울이 오기 전에 그냥 확 끼얹어서 그냥 청소 쫙 해가지고 화끈한 뜨거운 겨울을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제 미국에서 계속 하는 이야기가 중반선거 넘어가고 나면은 한국이 엄청나게 추워질 거라고 해. 어떡해요. 걱정이 정말 심란하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뭐 한국은 당분이 이래로 겨울에 추웠습니다.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네. 윈터리즈 커밍입니다. 네. 그 노란곡 한번 불러주죠. 이게 우리가 이게 김규나 작가님 노란곡 듣고 가시죠. 왜 그러세요? 이거 성 대표님이 부르기로 했는데. 아니 이거 조금 전에 막 이거 녹화하기 전에 막 이게 콧노래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Somewhere Over the Rainbow. 예. 그 저작권이 좀 없어서 한번 틀어드리려고 했더니 혹시나 또 몰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많이들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저 무지개 너머에 우리 무엇인가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꿈을 꾸면서 오늘 한번 오즈의 마법사 동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이먼 프랭크 바움의 동화입니다. 미국 동화 작가인데요. 이분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다가 그 아버지가 파산을 하고서는 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도 겪었는데 그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아이를 넷이나 두고서 그 아이와 처자식을 책임지기 위해서 뭐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뭐 출판업도 하고 영업사원도 하고 뭐 무슨 작가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전전을 했어요. 직업을요. 그랬다가 그 장모님이 너 동화 좀 한번 잘 써봐라 해가지고 격려를 많이 해주셨다 그래요. 원래 장모하고 사위는 좀 이렇게 앙숙이잖아요. 동서양. 근데 아주 좋은 장모님이셨나 봐요. 그래서 많이 격려를 해주셨고 해가지고 용기를 얻어서 1897년에 첫 동화를 발표했었고요. 1900년도에 오즈의 마법사가 마침내 출간되어서 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죠. 저게 벌써 100년이 넘은 작품인가요? 네, 굉장한 작품이죠. 이거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재미있고 정말 또 새롭게 느껴지고요. 어떻게 이런 작품을 정말 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혼자 글은 바움이 썼고요. 이제 윌리엄 웰리스 댄슬로우, 이제 우가 빠졌는데 댄슬로우가 이제 그림, 사파를 그렸는데 너무 유명한 그림이죠. 익숙하시죠?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같이 했다가 마지막에 뭐 서로 너 따로 나 따로 해도 할 수 있지 않겠나 해갖고 서로 찢어져가지고 좀 방황하시다가 이분은 좀 불행하게 잊혀진 채로 돌아가셨다 그래요. 이 그림이 참 익숙한데 우리는 아마 여러분들은 이 그림보다는 이 영화가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때 주디 여기 요 뒤에 누군가 이 귀신이 달려 있다고 해가지고 그때 막 한창 논란이 됐었다. 정말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하여튼 관계자가 자살해가지고 목을 단 시신이 여기 달려 있었는데 나중에 나온 거 보면 그걸 삭제를 했다 뭐 이래가지고 뭐 귀신 논란 해가지고 또 이게 한참 오지 마법사 이게 또 구설에 오르더라고요. 왜 사람들은 뭔가 좀 확인되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에 매료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그런 얘기를 확산시키고. 자, 그냥 어느 날 이제 미국의 캔저스 어떤 작은 마을에 회오리 바람이 몰아칩니다. 뭐 요즘 말로 하면 용오름? 뭐 이런 바람이라 그래요. 용오름. 용 좋아하시는데. 허리케인 아닙니까? 토네이도. 토네이도겠죠. 이렇게 막 그 집을 휘감아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아마 토네이도 같은 용오름이라고.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나는데 캔자스 외딴 시골집에서 어느 날 잠을 자고 있을 때 무서운 회오리 바람 타고서
뭐 끝없는 모험이 시작되지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오즈는 어떤 날일까요? 되게 귀여워. 이런 귀여운 부분이 있다니. 우리 다음에 뭐 오즈의 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오즈는 어떤 나라일까요? 요즘 기억이 언제 배우셨어요? 조카가 있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 옛날에 만화를 계속 많이 봤거든요. 어렸을 때 보면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텔레비전 만화 있었나 보죠? 예, 저는 기억이 예. 안 나는데 어쨌든 네 캔자스 마을에 몰아친 회오리 바람이 도로시가 살고 있던 집을 통째로 획획획 그래가지고 어느 이상한 나라, 즉 오즈의 나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도로시하고 이제 그 까만 강아지, 그쵸? 털복숭이 강아지 토토와 함께 모험이 시작되는데요. 그곳에서 여러 친구들을 만나고 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게 되는데 또 여러 마녀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아주 재미있는 모험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요, 그 마녀들이 동서남북 마녀들이 다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동쪽 마녀와 서쪽 마녀는 못된 마녀고 남쪽 마녀와 북쪽 마녀가 착한 마녀예요. 우리나라 현실하고 좀 다르죠, 남북. 북한은 좀 나쁜 것 같은, 북쪽은 좀 나쁜 것 같은데 여기는 되게 착한 마녀로 나옵니다. 근데 그 회오리 바람이 그 돌풍이 일으켜가지고 집을 갖다가 이제 쿵 떨어뜨렸을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근데 그 떨어뜨린 집 밑에 동쪽 마녀인가요? 동쪽 마녀가 깔려 죽어요. 나쁜 마녀가. 네. 그래가지고 그 마녀가 이제 근데 그 마녀가 노예들을 많이 국민들을 되게 못 살게 굴어가지고 그 국민들이 전부 다 만세를 부립니다. 그 마녀가 죽자마자. 그리고 마녀가 이제 호로록 사라진 다음에 남은 게 은색 구두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도로시한테 줍니다. 이건 네 거야 하면서. 근데 그 은구두가 이제 뭔가 마법의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서쪽 마녀인가요? 서쪽 마녀가 그거 나한테 달라고 이제 조릅니다. 그래가지고 도로시가 가지고 있는 그 신발을 뺏겠다고 해서 막 강제로 뺏으려고 그래요. 못된 마녀가. 그게 도로시는 자기가 얻은 거, 자기 거잖아요. 이제 이 신발이. 그러니까 안 주려고 이제 하니까. 근데 이거 갑자기 뭐 구두 뺏고 이런 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신데렐라 저 유리구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 구두 얘기가 나오면 꼭 신데렐라. 그게 이제 우리 성 대표님의 한계입니다. 또 우리나라로 오면은 콩지 파치하고도 맞아요. 네. 콩지 파치인가요? 장화홍련전인가요? 콩지 파치. 그거하고 좀 이게 뭐가 비슷하네요. 사실은 그 모든 동화의 원류가 같습니다. 그냥 말과 문화가 달라서 다른 버전으로 가는 거죠. 사실은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리고 왜 속담 중에 있잖아요. 그 영어로 뭐라 그러죠? 남의 입장에 한번 서봐라 할 때 그 사람 신발을 한번 신어봐라 뭐 이런 인디언도 있고 신발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마녀가 신발을 뺏으려고 하니까 도로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도로시한테 마녀 해주세요. 그 구두 이리 내놓으세요. 싫다. 이건 이제 내 거야. 대체 무슨 권리로 남의 신발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봤자 소용없어. 내 조만간 나머지 한 짝까지 빼앗을 테니. 왜? 네, 이렇게 해서 마녀의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도로시가 옆에 있던 양동이를 들어서 안에 있던 물을 마녀에게 확 부어버립니다. 온몸에 물을 뒤집어 쓴 마녀는 겁에 질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마녀의 몸이 점점 오그라들면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난 이제 몇 분이면 완전히 녹아버릴 거다. 그럼 이 섬은 네 차지가 될 테지. 평생을 못된 짓만 하며 살아왔는데 너 같은 어린이한테 당해 내 사악한 업적에 종말을 고할 줄이야. 이제 나는 사라진다. 야호. 마녀는 그 말과 함께 형체 없는 갈색 액체로 녹아 깨끗이 닦아놓은 부엌 마룻바닥에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녀가 정말로 완전히 녹아버린 것을 본 도로시는 양동이에 물을 담아다가 지저분한 찌꺼기 위에 끼얹은 뒤 부엌 습니다. 네, 아주 통쾌한 장면인데요. 어떠세요? 요즘에 좀 많이 빼앗긴다는 느낌 안 드세요? 뭐 많이 빼앗기죠. 네, 많이 저는 실질적으로 빼앗기는 게 저는 지난번에 얘기했던가요? 건강보험료를 빼앗기고 있는데 동생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었다가 그게 이제
독립했잖아요. 아, 예. 독립은 좋아요. 좋은데, 그거 이제 이번 달에 두 번째 그 돈을 내는데, 왠지 이렇게 빼앗긴다는 느낌이 들죠. 저는 다른 세금 낼 때는 억울하다는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아니, 그것도 그런데 이게 이제 회사를 경영을 하면은, 뭐 4대 보험료,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게 그쵸. 이 직원을 채용을 해가지고 쓰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쓸 수가, 그러니까 직원 인건비는 크게 아깝지가 않은데 부가적으로 너무 많은 돈이 나가는 거 한 명을 쓰면요. 그러니까는,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을 차라리 직원한테 주면 그렇죠. 충성도가 네, 높아지거나 네. 아니면 더 좋은 뭐 퀄리티 있는 직원을 쓸 수 있겠지만은 이거를 갖다 국가가 그냥 다 들고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어렵죠. 예. 그러니까 뭐 취업률이 지금 역대 최한가요? 그죠. 예. 역대 최저죠. 예. 최하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저번에 외투에서 제가 얘기했나 임계점이라는 거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참고 참는 어떤 그런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왜 우리나라 속담에 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이런 것처럼 지금 도로 씨는 굉장히 사실 착한 아이고 그냥 어린 아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마녀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못된 일을 막 많이 했는데 설마 이 어린 아이한테 찬물 벼락 맞아가지고 죽을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 아이의 신발을 빼앗으려고 했을 때 이 아이가 와락 자신도 그 자신에게 그런 힘이 있는 줄 몰랐던 거죠. 예. 근데 그냥 홧김에 이거는 이거는 옳지 않으니까 예. 내 거니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찬물을 끼얹었는데 그것이 마녀에게는 아주 가장 그쵸 최악점이었던 거죠. 이거 보니까 그게 생각납니다. 지금 정부에서 최저임금 올려버리니까 소상공인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네. 기사가 나온 거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들고 일어날 줄 몰랐다고 청와대에서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애기들한테 애가 뿌린 그렇죠, 물에 지금 녹아가 사라지는 거하고 그래,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어쩌면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끼얹을 수 있는 옆에 양동이에 찬물이 있으면 그냥 끼얹어야 되는 어떤 그런 시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무조건 참고 인내하는 거가 좋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거 뭐냐 하면은 나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지금 대표님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우리 착하니까 그냥 여기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야 돼 그러면 이런 방송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예,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계속 그 고함을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뭐가 짜증나면 짜증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계속 그 여러분이 그 불편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십시오. 예. 자, 착한 힘은 악한 힘보다 강해라는 이런 대사가 중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작품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요. 못된 자들은 언제나 자신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항상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해요. 더 가졌던 덜 가졌던 왜 우리나라만 속담에 그런 거 있죠. 99칸 가진 부자가 하나를 빼앗아서 100개를 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덜 가졌던 더 가졌던 남을 짓밟고 올라서서 그 사람의 주머니는 물론 완전히 그 사람의 골수와 영혼까지 다 빼앗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도 모자라서 저는 지금 요즘에 좀 많이 화가 나는 게 그냥 뭐 돈 뺏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빼앗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대한민국의 지금 미래를 빼앗고 있는 거고. 미래와 꿈과 희망을. 꿈도 빼앗고 희망도 빼앗고 지금. 예. 그래서 정말 그리고 어디가 끝인 줄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얼마 전이었나요? 예. 뭐 포용 정책? 포용 정책. 이게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이 개인을 통제하겠다는 거죠. 모두 포용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포용하겠다는데 그렇죠. 내 품에 들어왔으니까 네 맘대로 못 한다는 얘기인가요? 내 거다 이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하는 저지르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에 너는 내 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지금 문재인 정권도 이게 말은 포용인데 뭐 내가 내 품에 들어왔으니까는 국가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뭐 법도 없고 무슨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막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지금 뭐 여론 재판하고 그럼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북한하고 똑같이 만들겠다는 잘 사는 북한을 만들겠다는 그러니까 뭔가 좋은 단어들을 쓰면서 저는 요즘에 싫어지는 단어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참여, 공감, 그렇죠? 또 뭐 있죠? 뭐 평화, 정의.
이런 단어들을 이용해서 지금 뭐 포용도 그러네요. 포용도 너무 이제 싫어질 것 같은데 그죠. 이런 단어들을 이용해 점점 개인의 자유와 예. 어떤 진실들을 자꾸만 옥죄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차별 금지라고 하는데 평등. 예. 차별 금지라고 하면은 저기 차별 안 받으면 좋은 거 아니야 생각하는데 그 핵심이 그게 아니고 동성애자를 차별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 동성애를 해도 막 남자끼리 키스하고 해도 그거를 차별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이 병사들 간에 이 동성애를 해도 차별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 군대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계층 간의 갈등을 계속 지금 유발시키는 지금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을 빙자해서 차별을 계속해서 그렇죠? 네, 강압해 그죠. 가는 예,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뭔가 그들이 그 원하는 어떤 탐욕의 끝이 지금 없이 우리가 계속 착취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될수록 우리가 사는 사회는 폐허가 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정말 이런저런 너무나 기가 막힌 사연들을 그런 사건들을 보다 보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이게 계속될까 싶기도 하고 또 어쩌면은 너무나 빠르게 지금 그쪽에 기울어가는 것 같아서 뭐 얼마 있지 않고 겨울이 정말 곧 닥쳐서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가 그냥 순하기만 하고 어떤 그냥 착한 동심을 가졌던 도로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적에게 그냥 확 찬물을 끼얹어서 약점을 확 잡아낸 것처럼 우리가 중단하지 않고 우리가 희망을 갖는다면 우리도 그쵸? 마녀의 어떤 약점을 우리가 쥐고 마침내 쓰러뜨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보니까는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 게 지금 트럼프가 지금 문재인 날려버릴 것 같은데 자꾸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하여튼 11월 중간선거 끝나고 한국에 엄청난 차가운 바람이 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알아서 외투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유령이 외투 들고 가면 어떡하죠? 걱정이네요. 예. 뺏겨도 우리가 원하는 데서 유령이 되지 않을 정도로의 마음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마침 말씀 잘하셨네요. 이제 아까요, 우리가 영화 화면에서 봤지만, 도로시가 사실은 모험을 하면서 여러 친구들을 만납니다. 예, 마녀들도 물론 만나지만, 정말 중요한 친구들. 누구죠? 머리가. 양철통. 그러니까는 마음이 없어서 마음을 갖고 싶어하는 양철 나무꾼. 예. 그리고 자기는 머리가 지프로만 되어 있으니까 나는 지혜가 없어서 나는 정말 세상에서 원할 건 지혜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는 허수아비.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누구죠? 용기를 갖고 싶은. 예, 나는 너무 겁쟁이야라고 용기를 갖고 싶어하는 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시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아저씨 아주머니하고 같이 살았는데 그분들에게 돌아가고 싶은 그 소원, 각자의 저마다의 소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소원을 이뤄줄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에메랄드 성에 사는 오즈의 마법사라고 해서 이제 그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가는 도중에 이제 여러 가지 모험을 겪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 괄호를 써서 지혜가 없는 허수아비가 아니라 사실은 동화 글을 읽다 보면은요, 허수아비가 얼마나 다양한 지혜를 내면서 이 친구들을 구해내는지 몰라요. 보면 정말 감탄할 정도거든요. 어떻게 이런 지혜를 내지? 이럴 정도로 했는데 지혜가 없는 허수아비가 아니라 지혜가 없다고 믿는 허수아비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용기가 없는 겁쟁이 사자가 아니라요. 자신은 용기가 없다고 믿는 사자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용기가 많아요. 그래서 막 골짜기가 이렇게 깊은 골짜기에서 골짜기로 넘어갈 때 돌아가지 않아도 되게끔 친구들을 다 등에 업고 이렇게 건너 띄워주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양철 나무꾼은요, 자기가 이제 마음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딱정벌레 하나를 밟아 죽이고서는 막 눈물을 흘리고요. 자기가 걸어갈 때 개미가 발 밑에 밟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조심 건너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양철 나무꾼입니다. 사실 마음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없다고 믿는 양철 나무꾼. 그리고 사실은 도로시도요. 오즈의 마법사가 돌려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믿는 도로시. 사실은 그 능력도 도로시가 스스로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서쪽 마녀가 뺏으려고 했던 은구두입니다. 은구두를 뒤축을 딱딱딱 3번 부딪히고 돌아가고 싶은 장소를 말하면 휙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몰랐을 뿐이죠. 그래서 정말 뭐냐면요. 여러분들 또 저 마찬가지로 또 우리 정 대표님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그렇죠? 그죠, 예. 네, 포기하고 절망하고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중에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들이 뜻만 가지면 정말 제대로 뜻만 가지고 힘만 모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우리가 우린 할 수 없어 그냥 뭐 미국이 해줘야 돼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저들이 뭐 힘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오즈의,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에메랄드 성에 사는 오즈의 마법사예요. 사람들이 그 다 오즈의 마법사가 어마어마한 마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은 서커스단에서 복화술사입니다. 복화술사이기도 하고 기구를 타고 어떻게 했다가 잘못 날아와서 거기에 성주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에메랄드 성은 사실 온통 다 초록색의 에메랄드로 지어진 성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그 성에 들어가면 모두가 초록색 안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초록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어떻게 보여요? 다 초록색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메랄드 성이 된 거예요. 에메랄드 성이 들어간 게 아니고 네, 안경을 쓰고 들어간 거예요. 야. 사실은 사기꾼이죠. 아니 이 최첨단이네. 100년 전에 벌써 구글 글라스를 지금 이게 그게다가 넣은 거 아닙니까? 소설에다가 구글 글라스. 구글 글라스. 하여튼 그렇게 해서요. 예. 그 사람도 결국은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런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니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자신 능력 이상의 것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이제 기구를 타고 그 에메랄드 성을 떠나게 되는데요.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오즈의 마법사가 모든 너무 많은 능력을 갖고 있다고 사람들이 와서 이제 계속 자신의 소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허수아비에게는 그 오즈의 마법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넨 지혜가 따로 필요가 없어. 날마다 뭔가를 새롭게 배우고 있잖아. 지혜는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거든. 참 멋있는 말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냥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혜는 그리고 경험하고 그렇죠? 배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자에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넨 지금도 굉장히 용감해. 자네한테 필요한 건 자신감이야.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위험과 맞서 싸우는 거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 바로 지혜와 용기가 아니고 있는데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믿어야 하는 거죠. 내 자신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나는 이미 지혜를 가지고 있고 이미 용기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걸 적절하게 쓰고 있지 않구나. 우리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지금 뭐 북한 핵무기 뭐 위협 이야기하는데 북한의 군사력이 너무 과대 포장되어 있고 이제 뻥이 심합니다. 그냥 한국의 군사력이면은 북한제가 그냥 다 밀어버리는 게 그게 어렵지가 않은 상황인데 우리는 겁을 먹고서 저기 미국한테 무슨 전술 핵무기를 배치해 주세요.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네요, 정말.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지금 한국의 경제력이면은 중국도 저거 죽여버릴 수가 있다고요. 어떻게 죽이는 줄 아세요? 한국이 반도체 세계 한 80%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국이 반도체 중국에다 끊어버리면요. 중국의 모든 전자산업을 죽어버립니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입니다. 그냥 한국이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자동차 부품이나 선박, 조선, 기자재 이런 것들이 중국에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조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국이 끊어버리면은 중국의 모든 산업은 초토화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중국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사자처럼 충분히 힘이 있지만 자기가 힘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지. 한국은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철모도 못 만드는 나라가 지금 몇십 년 만에 전투기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다가 수출하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지금 한국이 전투기 수출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왜 한국이 힘이 없다는 겁니까? 그러네. 우리야말로 정말
지혜가 없다고 믿는 허수아비고 용기가 없다고 믿는 사자고 마음이 없다고 믿는 양철 나무꾼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 뭐 사드 보복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몽골하고 상호 방위 조약 맺고 몽골에다가 군대 갖다 놓고 거기는 몽골에다가 저기 한국군을 배치를 해가지고 야 우리 북쪽에서 야 베이징 때리겠다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요. 와.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그리고 한국이 인도하고 또 이렇게 상호 방위 조약 맺고 인도가 지금 중국과 국경선 분쟁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인도에다가 한국의 공군이나 뭐 저기 육군 갖다 놓고 야 같이 싸우자 이렇게 하면은 중국을 같이 이 북쪽에서 또 이 남쪽에서 이 남서쪽에서 동북 쪽에서 같이 압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전략을 짤 수가 있다고. 네. 또 그것만 있습니까? 그러면 인도에 한국에 저 인도에다가 우리나라 저 새마을 운동도 이렇게 전달하면서 인도 시장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들어가고 뭐 우리 국산 무기도 팔고 그러면 그 13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장을 네. 중국 시장을 대체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다 뭐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국이 이 엄청 중국의 위협과 북한의 위협도 맞서면서 이 엄청나게 많은 시장도 벌써 이것만 해도 뭐 한 18억 뭐 미국까지 하면 한 18억 19억 시장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뭐 돈도 벌고 저 중국도 견제하고 뭐 그러니까 이런 그런 걸 할 잠재력을 수가, 가진 우리나라를 예. 그냥 파리에 비유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작아 우리는 북한하고만 친하게 지내야 돼 지금 이렇게 축소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힘을. 그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가 힘을 이만큼 갖고 있는데 지혜가 없으니까는 이 자기의 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게 그 지금 대한민국이 전투기를 만들어 가지고 수출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에다가 수출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뭐 저기 핵무기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한 3개월이면은 뭐 핵탄두를 한 4,50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건 극비 아니에요? 말해도 언론에 괜찮은 몇 번 거예요? 나왔어요. 아, 예. 그래요? 그 저기 그 정도의 뭐 플루토늄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원전을 없애겠다고 그래서 하는 게 없애는 거겠죠. 한국의 핵무장 능력을 이게 제거를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 중국을 능가하는 이 핵무장 국가가 돼버리는 거죠. 그것만 있습니까? 지금 미국이 좀 또 뭘 주고 있냐면 한국의 달 탐사 그 기술을 주고 있다고. 네. 달 탐사 프로젝트에 우주선 만드는 기술을 주고 있는데 그 우주 협정을 맺었습니다. 예, 네, 예. 박근혜 대통령 때 2016년에 한미 우주 협정을 맺었는데 그러면 그게 달에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대륙간 탄도 미사일하고 똑같은 기술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미사일을 만드는 방산업체들이 그 달 탐사 위성을 참여하고. 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기술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체가 있고 거기다가 한 핵만, 3개월이면 핵만 만들어 버리면 그냥 대량의 핵미사일 보유국이 와. 돼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중국은 저거 진짜로 여차하면 아무창 한 방 날려버리면은 중국 완전히 그냥 한국군만 해도 저 중국을 완전히 박살내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냥 저쪽은 대국이고 우린 소국이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이 참.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막 저기 미국 가가지고 북한 핵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좀 갖다 놔주세요. 이런 비굴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여야 할 것 없이 정치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역량을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그 근본적인 더 근본으로 파고 들어가면요. 대한민국 국민들 당신들은 아무런 힘도 없어. 너희들은 그냥 지금 피해자야, 희생자야. 왜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그냥 복지 해줄 테니까 그냥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주는 거 받아 먹어. 그렇죠? 이런 식의 지금 가고 있고 뭐 청년들도 그냥 공무원 돼 그냥 그렇죠? 그런 얘기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대국이라고 하는데 천만에요. 중국 여권 가지고요 무비자로 갈 수 있는데 별로 없습니다. 중국인이다 하면 한국 여권 가지고는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다 갈 수 있는데
중국 여권 가가지고 들어가면요 오히려 범죄자 취급당하고 일로 오라고 뭐 특별히 더 철저하게 검사하고 막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을 사실은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문학 영화, 이 문화 쪽에서요, 이 우리의 자존심을 다 짓밟아 놓고 있다는 그것도 되게 큰 역할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경제적으로 지금 국민들을 계속 축소시키고, 예, 왜소화시키는 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문학에서 너희는 피해자야, 희생자야, 너희는 분노해야 돼, 이러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깊게 확산이 되어 있어서 정말 우리가 나는 지혜가 있는, 용기가 있는, 그렇죠? 나는 마음이 있는 이런 각성된 개인이야라는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면 우리 뭐 자꾸 헬조선이라는데 그 헬조선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 러시아 가보니까 제일 힘들었던 게 화장실을 아무데나 갈 수가 우리는 화장실 아무데나 건물 들어가서 가잖아요. 이 볼일 보는 게 힘들어가지고 고통스러웠고 그리고 식당 가면은 반찬도 막 주고 물도 막 주잖아요. 근데 거기는 물도 사 먹어야 되고 하니까 그냥 힘들더라고요.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전 다 들고 들어가서 화장실 가야 되고요. 저는 좀 몇 년 됐습니다만 파리에 갔는데 화장실을 돈 내고 1유로인가 얼마 내고서 들어갔는데요. 이 변기 뚜껑이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일을 봐야 되는지 너무 황당했던 기억이 지금도 너무 생생해요. 변기 위에 앉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되게 난감했던. 근데 그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전부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게 엄청나게 인프라가 잘 돼 있고 그러고 무엇보다 와이파이 저는. 와이파이도 그렇고 한국이 진짜로 이게 강대국인 게요. 동남아시아 국가들 뭐 가면은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 배에 몸팔로 올라와요. 배가 들어가면은 거기 산업이 없으니까 그게 하나의 국가가 장려하는 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허용하지 않으면은 이 물건 선적 이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도장을 안 찍으면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산업이 되고 그리고 말라리아 이런 거 걸리면은 우리나라 그냥 병원 가가지고 주사 한 방 맞으면 10,000원도 안 된다고. 그러고 뭐 돈 없으면 보고서 가가지고 뭐 약만 먹으면 낫는데 그 돈 10불이 없어가지고 말라리아 걸리면 죽는다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어지간하게 안 죽는 게 기본적으로 원체 많이 먹어가지고 체력이 좋아가지고 어지간한 병 걸려도 안 죽어요. 안 죽고 그냥 확 지나가 버리는데 동남아 국가들 이런 데 가면 평소에 못 먹으니까 조금만 무슨 뭐 이상이 와도 면역력이 없으니까 탈수증 이런 걸로 그냥 확 죽어버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이 경제력이나 국력, 이 파워가 어마어마한데 사실은요 한국의 군사력이라는 게 지금 60만이잖아요 병력이. 영국, 독일, 프랑스를 다 합쳐서 60만이 안 됩니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대군이군요. 그러니까 한국이 진짜로 걔들하고 그냥 맞짱 떠도 왜냐면 걔들이 군비 돈을 투자를 안 해가지고 미국 믿고서 투자를 안 해가지고 이 비행기도 날 수 있는 게 없고 뭐 잠수함도 엉망진창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핵이 있으니까 강대국 대접받는데 재래식으로 이렇게 붙으면은 영국, 프랑스, 독일 하고 한국하고 그냥 3대1로 싸워도 한국이 이렇게 안 밀릴 정도의 그 정도 군사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해하는 게 뭐 군사력을 엄청나게 갖고 있으면 전쟁을 좋아해서 절대 아니고요. 우리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받는 것이죠. 그거 잘못. 그러니까 지금 국민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이거 이야기하시니까는 지혜가 없다고 믿는 업이 우리가 그러네요. 용기가 없다고 믿는 사자, 맞아요. 마음이 없다고 믿는 양철군, 뭐 자신의 힘으로 돌아갈 수 없죠. 자신의 힘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통일도 할 수 없고, 통일도 할 수 없고, 북한 맞아요. 핵 위기도 타결할 수 없다고 믿는 한국인. 그러니까는 그러네요. 영국의 어느 군사 전문가가 한국인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거지. 자기들이 왜 한국군이 약하다고 믿는 유일한 바보 같은 국민들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세계 최고의 함대를 10년 안에 어마어마하게 찍어낼 수 있는 조선소를 갖고 있고 1500대 이상의 3세대 이 최첨단 전차를 1500대나 갖고 있고 자주포를 2000대 이상 갖고 있고
뭐 항공 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를 군사력이 약하다고 믿는 바보들이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놨다고. 뭔가 좀 역설적인데 예. 그 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예. 그 힘을 모르니까 우리는 거기에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그 일본의 군사력이 세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국이요, 일본 저기 만약에 미국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한국 군사력 가지고 일본 쓸어버릴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와우. 아니 그 정도인데 한국은 그냥 막 평소에부터 이제 막 그냥 구설수에 안 오르기 위해 가지고 우리 힘 없어요. 자꾸 군사력을 축소하고 일부러 이렇게 너무 겸손했네요. 보고를 갖다가 이게 제가 이제 하나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함정 톤수로 하면은 7,600톤급이다 하면은 기름 싣고 무기 싣고 전체 다 배무게까지 해가지고 전체가 7,600이다. 이게 이제 만재 배수량이라고 하는데 네. 군함은 만재 배수량으로 해요. 그러면 7,600이다 하면 만재 배수량이 7,600톤이다. 근데 한국은 7,600톤이다 하면요. 다른 나라는 우리 만재 배수량 7,600톤 딱 급이 오는데 한국은 배무게만 7,600톤이에요. 거기다 무기 싣고 기름 싣고 하면 이게 12,000톤까지 늘어난다고. 앉아 있으니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일어서면요 거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주변국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자꾸 축소한다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본은 미사일이 날아오면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이 있는데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없어요. 근데 한국은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2,000발 이상을 쌓아놨다고. 그런 미사일이 하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못 막아요, 그거는. 우리는 근데 왜 이렇게 연약하다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이렇게 저조차도 알고 있는 거죠? 화가 나려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삼성이 방위산업을 포기한 이유라는 책을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발행하는 게 네네. 이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데 왜 우리가 힘이 없다고 하냐. 그러게요. 국민들을 일깨우려고 지금 하는데 요거는 글로벌 디펜스 뉴스 홈페이지 오시면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주문 좀 하시고요. 그리고 02711-9642번으로 전화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지금 독도 문제 가지고 일본한테 뭐 그래 항의하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가지고 그냥 한 방 그냥 때리면 그냥 된다고요. 아니 진짜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깡패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힘이 없어요 이러고 있다니까. 우리는 너무 비겁한 사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일깨워야 되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자기가 좋겠습니다. 고양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네요. 실제로는 호랑이 새끼인데. 그러네요. 호랑이 새끼니까 사이즈가 작은데 자기가 고양이라 생각한다. 어미 고양이는 어미라도 고양이고 새끼 호랑이는 새끼라도 호랑이 아닙니까? 그렇죠. 호랑이인데 우리 국민들은 자기가 그 고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오늘 정말 중요한 저 자신에게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대표님, 네, 대표님이 이렇게 저는 그냥 단지 그 동화 얘기하려고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 우리 국민의 힘이 이렇게까지 대단하다는 건 저는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어깨가 지금 쫙 펴지나요? 저는 이런 문학 작품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여기다 이렇게 대비할 수가 우리나라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정치인들이나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이 오즈의 마법사를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재밌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동화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모험과 여행,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모험과 여행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조마조마 낭떠러지 쪽으로. 네. 모험과 여행은 우리가 지혜와 사랑과 용기를 발견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사실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 허수아비처럼 양철 나무꾼처럼 사자처럼 우리에게도 이 난국을 타파할 지혜와 용기와 사랑이 갖추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갖추어져 있는 거죠. 사실 지금 듣고 보니까 갖추어져 있네요. 확실하게. 힘이 넘쳐요. 네. 다만 제가 너무 잘 썼는데요. 그러한 힘을 발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선 우리가 마녀의 나라를 함께 여행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여기 헬조선이 아니라 마녀의 나라입니다. 지금 제가 잘못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아무리 힘든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해야 하고 우리의 처음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함께 해야 한다는 것도, 그래서 이 모험을 잘 끝내기 위해 우리는 조금 더 탄탄한 하나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요, 지금 동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들 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 얘기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동화, 저는 모든 문학이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특히 소설은 이제 어른들을 위한 소설 역시 마찬가지로 인생은 좀 힘들어. 그렇지만 네가 꿈과 희망을 놓지 않고 긍정하게 되면은 그래도 뭔가 살만하고 네가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거야. 저는 그렇게 말해주는 문학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어린이들 동화, 어린이들이 읽어야 하는 책들은요. 정말 인생을 긍정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본보기가 되는 어떤 사람을 모델로 해야 되는 것이 또 위인전이기도 하죠. 그런데 요즘 서점에 나가서 어린이들 책을 보면은요, 기도 안 막힙니다. 그리고 내용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문재인 찬양하는 책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위인들이나 또 우리나라의 역사는 온통 다 부정하고 정말 우리가 기려야 할 어떤 그런 분들의 어떤 업적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훼손해버리고요. 그리고 어린이 동화도요, 조금 제가 몇 개를 봤는데 좀 어두워요. 어둡고 뭔가 비비 꼬여 있고요. 근데 어린이들은 꿈꿔야 됩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면 난 이런 일이 할 거야. 이렇게 꿈꿀 수 있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프랭크 바움이나 이렇게 훌륭하신 동화를 쓸 수 있는 그런 작가들에 대한 후원이나 그 지지 이런 것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이야기가 뭐였죠? 제목이 도로시가 되자, 찬물을 끼얹는 도로시가 되자였잖아요. 도로시처럼, 허수아비처럼, 양철 나무꾼처럼, 사자처럼 생긴 것도 취향도, 본성도, 꿈도 너무나 다른 친구들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먼 길을 동행하며 꿈을 이룬 저들처럼, 우리도 동화 속 착한 저 친구들처럼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날 모두 깨어서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새벽정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이런 노래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나라를 만들세. 너무 올드하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좀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어서요. 정말로 완전히 녹아버린 마녀의 지저분한 찌꺼기를 문 밖으로 싹싹 쓸어내 버리는 우리가 도로시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한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은 사실 이제 뭐였죠? 제가 늘 주장하는 trust me, trust you. 개인으로 우리가 깨어나야겠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내 자신이고, 그리고 내 진실과 자유에 대해서, 내 선택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바로 내가 돼야 된다는 것. 그것이 개인의 각성의 출발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 헬조선이야, 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내 탓이죠. 남 탓이 아니고, 그리고 공짜 바라는 일 없고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지금 오늘 여기에 대해서 책임은 바로 내가 진다는 거.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나, 이렇게 생각하는 너,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이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일어서고 그 막강한 군사력으로 다시 한번일까요? 아니면 세계 역사 이래 처음으로 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그날이 빨리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조지 프리드먼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정치학자가, 국제 정치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써놓은 21세기 미국의 패권 전략 이런 최근 신간 철학을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을 꼭 잡아야 된다. 한국이 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미국한테 중요한 나라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미국 절대로 한국을 버리지 말라고.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일본을 동시에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는 미국이 어쨌든 간에 한국한테 그렇게 많은 지금 혜택을 베푸는 것도 있고 하니까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이 개인의 각성, 진짜 이 자유와 선택, 공짜 바라지 않는 것, 남 탓하지 않는 것, 이런 부분들 진짜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 책을 이렇게 골라주실 때 정말 좋은 책들 골라주셔서 아이들이 그 꿈도 갖고 희망도 갖고 우리 우정의 소중함도
그죠? 깨닫고 인간에 대한 신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들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골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작가들이 우리가 바로 쓰는 작가들이 세상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국민 여러분, 이제 진짜 뭐 100살, 12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 이제 젊은 청년들, 자제분들, 젊어서 한 10년 정도 고생을 해도 이게 살아가야 될 날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은퇴하고 나가지고요. 젊어서 한 10년 정도 뭐 잘 안 풀리고 이래저래 고생을 해도 맞습니다. 네. 그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옛날에 60 정도 되면 죽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러니까는 시간적 여유가 없이 그냥 딱 그 실패하면 안 되고 그냥 한 방향으로 무조건 달려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실패를 했다가 돌아와도 한 몇십 년 남아있어요. 너무 인생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냥 KTX 타고 그냥 쭉 직진으로 가는 것보다 조금 뭐 통일호입니까? 비둘기호입니까? 요즘 비둘기호 있습니다. 아니 걸어서 가도 돼요. 걸어서 가면요. 걸어서 그냥 자전거도 타고 가다 보면요. 그 KTX 타고 갔다가 볼 수 없었던 모든 풍경과 뭐 향기도 맡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좋은 친구들도 아까 지금 우리 도로시가 만난 친구들 돌풍이잖아요. 사실은 돌풍을 만나서 굉장히 죽을 고비를 넘긴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정말 좋은 친구들도 만나서 모험을 하거든요. 이러면서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젊어서 고생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난 친구들이 진짜 오래간 친구들 아니에요? 절대로 젊어서 고생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보물이고요. 정말 소중한 인생의 기회입니다. 네. 저는 뭐 이제 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냥 학교 다닐 때 뭐 아르바이트 한 거 외에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거 아세요? 인생에 제가 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인생에는 그 고생 질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고생 안 하면요 나이 들어서 하고요. 저도 좀 늦게 좀 고생을 한 것 같은 전 뭐 마음의 고생이고 이런 거지만 어쨌든 간에 뭐 마음 고생이든 몸 고생이든 어쨌든 간에 그 인생에는 분명하게 자신이 감당하고 견뎌야 하는 그 고생 질량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뭐 편하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고요. 지금 힘들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고요. 언젠가 분명히 좋은 시간 오고 언젠가 반드시 고통스러운 시간 옵니다. 그러니까 젊어서 고생 안 하면 나이 들어가지고 위기가 와가지고 한번 무너지니까 그런 거 있어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조금의 약간의 충격에 팍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제가 젊은 분들 만나거나 또 젊은 분들 꼭 아니다 누구나 만나거나 하면서 꼭 물어요. 이렇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꿈이 뭐예요? 그래요. 엊그저께 젊은 친구를 한번 만난 30살 되는 친구를 만났는데요. 무슨 얘기하다가 갑자기 꿈이 뭐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너무 당황하면서 제가 그것을 잊고 산 지가 좀 오래됐군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오버 더 레인보우 아까 처음 시작했잖아요. 저 무지개 너머에 정말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너머를 우리가 항상 꿈꾸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까 어저께 그 젊은 친구한테 현실도 정말 중요하지만 가슴속에 별을 품고 사세요. 별을 놓치는 마세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오버 더 레인보우 그쪽에 우리의 대한민국의 미래도 있고 우리 인생 개개인의 희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멀리 까치발 서서 멀리 보시고 희망 갖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송 보는 우리 지금 독자분들도 지금 이 꿈이 생겼어요. 뭐가 생겼을까요? 다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나도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 내가 해도 저거보다 낫겠다. 다들 나이 60에 이제 대통령의 꿈을 가지시는 분들이 이제 생겨나고 계십니다. 한 분 한 분이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좀 일을 해보겠다, 뭐 꿈 갖는 거는 뭐 좋은 일이니까요. 나이 70, 80 넘어도 대통령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지금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지금 90이 넘으셨잖아요. 아니 아흔도 그러지만은 뭐 나이 요즘 80 넘어도 A4 들고 읽는 사람 없어요. 네 맞아요. 다들 청춘이시고 정정하시기 때문에 나이 80에도 대통령 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다음번 대선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뭐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